안녕하십니까. 야부리박 진박 TV 야부리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진단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 2편 이제 재개발 재건축 현장 뭐 왜 멈췄나 뭐 이런 얘기하고 공사비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제 4월 총선이 우리가 이제 끝났습니다 벌써. 그렇죠. 뭐 결과가 뭐 어쨌든 간에 그 총선이 끝나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변화가 올 것인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뭐 지난 총선을 여러 가지 의미로 이제 뭐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총선이라는 것은 각각의 어떤 진영에서 자기의 공약을 내놓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한테 심판을 받는 자리잖아요. 자, 이제 심판이 끝났고 그러면 이 심판이 끝난 그리고 여야에서 내세웠던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현장에서 과연 어떻게 펼쳐질 거냐, 그리고 펼쳐지는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걸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여소야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재 여정책 중에 우리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안전진단에 관련된 이제 이야기, 뭐 공약에서 이미 발표했었지만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들 많이 완화됐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기간에 대한 이제 단축, 행정 절차 간소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결국 이게 이제 법을 개정을 하려면은 또 국회로 가야 되는데 과연 이게 또 순탄하게 넘어갈 수 있을런지 이게 또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당에서는 좀 규제안을 대폭적으로 하겠다 이런 생각에서 취등록세 좀 낮추겠다. 그다음에 PF 사업 완화하겠다. 그리고 이제까지 이제 1가구 2주택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규제를 강화했는데 그 중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비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실제로 오피스텔 그 주거용으로 작동을 하니까 그 부분도 어떻게 활성화시키겠다.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야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들은 이제 세금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입법이 진행을 돼야 되니까 우리가 한번 좀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신속하게 좀 해서 부동산에 긍정적인 신호를 주려는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PF 관련된 이제 정책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에 이제 앞으로 PF 사업장 관리를 4단계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에 이제 뭐 부실, 우려 이 사업장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몇 가지를 뒀어요. 뭐 1년 이내 분양률이 50%를 넘지 않으면은 뭐 우려 현장으로 보겠다. 그다음에 브릿지 같은 경우에 4회 이상 연장을 한 게 뭐 1년 이상 지난 현장들 같은 경우에 부실 사업장으로 뭐 보겠다라든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현실에 맞지 않다고 반론 이제 기사들이 여러 가지 뭐 주택협회나 부동산개발협회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반론 기사들이 많이 나와서 좀 어수선한 지금 한 주가 좀 지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가 뭐 그렇게 좋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를 우리가 한 2년에서 2, 3년을 겪으면서 세계적인 경제에 또 다른 어떤 위기가 왔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확대를 하고 금리를 낮추고 그래서 코로나는 극복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재정이 확대되고 돈을 너무 많이 풀어놔가지고 문제가 되는 시장의 상황들을 정리해가는 지금 그 수순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부동산도 굉장히 영향을 받은 거죠. 사실 코로나 시기에 너무 과격하게 올랐고 또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이게 뚝 떨어지고 그다음에 지금 침체기로 들어와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저는 첫 번째 이제 강조하고 싶은 건 좀 세금에 관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금을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 보유세, 보유세가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 요 두 가지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거래세, 우리 양도세하고 취득세 요 두 가지잖아요. 근데 대부분 나라가 보유세가 좀 높아요. 거래세가 낮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반대입니다. 거래세가 높고 보유세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가격이 출렁거릴 때 시장에 매물이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 이유는 보유세가 낮기 때문에 갖고 있어도 별 무리가 없고, 그리고 이게 올랐으면 거래세가 낮으면 내놔버릴 건데 그렇죠. 그 차익을 또 실현하기 위해서. 근데 거래세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게 안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매물도 없고 수요도 없고 또 매수자도 드물고
또 시장이 정상적인 가격이 형성이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생각이 거래세를 좀 대폭 낮추면 어떨까. 그러면 코로나 상황에서 상당히 올랐던 것들이 매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뭐 양도세도 많고 양도세 많죠. 또 취득세도 높으니까 또 매수 올라는 사람도 꺼리고 이래서 지금 시장이 어떤 이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이 거래세를 가지고 이제 세수 재정에 충당을 했는데 이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좀 세제를 손을 좀 봐서 거래세를 낮추고 좀 보이스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제 첫 번째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되게 부동산의 가격이 이제 우리 주택 가격이 경기 순환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을 밀려 올릴 만한 또 모멘텀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이제 PF 사업이 문제인데 PF 사업은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리라고 보고 지금 사업들을 벌려놓은 것들이 멈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옥석을 좀 가릴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사업성이 없고 거품만 많이 껴있는 현장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특히 토지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그 거품이 껴있는 사업장은 접어야만 이게 토지 가격이 떨어진단 말이죠. 그걸 언제까지 계속 밀고 가면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이제 결국 무산됐을 때 피해자가 워낙 많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사업이 어느 정도 동력을 받아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현장을 살려야만이 또 주택 공급이 지속적으로 되니까 이 옥석 가리는 작업이 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은 어느 정도 결단을 또 할 시기가 아닌가. 정부는 정부로서, 금융당국은 금융당국으로서 또 PF를 직접 일으켜서 개발을 하는 디벨로퍼는 디벨로퍼대로 좀 각자의 상황 판단을 좀 정확히 해서 결단을 내려서 좀 정리할 건 하고 갈 건 가게 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옥석을 가리겠다 해서 정부가 몇 가지 현안을 기준을 좀 제시를 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실하고 지금 맞지가 않는다. 저는 이제 왜 그러면은 이런 옥석을 가려야 되는 상황들이 왔느냐. 결국 이제 부동산의 이제 침체잖아요. 그럼 부동산의 침체 내지는 이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게 왜 그렇게 됐느냐.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물류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재값 인상이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인건비 상승이 또 크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정세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또 미국의 또 슈퍼 금리 인상 뭐 여러 가지들이 이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또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런 것들이 분양이 안 되고 미분양이 발생이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국내 정책에서 그러한 것들이 사실은 지분 정부가 아니고 전 정부에서부터 이제 그런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집값 상승이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게 와 영끌이 뭐 얘기 나오고 그래서 지금 그 영끌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끌이하고 하우스푸어는 동전의 양면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막 올라갈 때는 금리가 또 싸겠죠. 이때 이제 못 잡으면 안 된다 싶어가지고 그냥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제 사는 현상인데 그게 경제 상황이 반전이 돼서 금리는 올라가고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러면 이 영끌이들이 이제 하우스푸어가 그대로 되는 거죠. 그 고통스러운 현장들이 이제 여기저기 좀 나오기 시작해서 참 안타깝는데 2008년 우리가 금융위기가 왔을 때 2010년 초반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때도 그때 뭐 통계 자료에 보면 거의 뭐 100만에 육박한다고 그랬어요. 하우스푸어가. 근데 그게 이제 2013년에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서서히 오르다가 2017년, 18년 되면서 그냥 막 가격이 뛰니까 영끌이들이 또 나와가지고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다시 떨어지니까 또 이제 이런 영끌이들이 하우스푸어가 되는데 안타까운 현상이 있어서 저는 이 주택을 그러니까 주택을 사야 된다. 이건 전적으로 저는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주택 가격이 경제 어떤 소득 상황하고 계속 같이 연동을 하기 때문에 주택은 가능하면 사면 좋다. 이건 전제가 있는데 그걸 무리해서 샀을 때 충동 구매를 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건 진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그 전월세 부분이 이걸 우리가 그 임대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 지금 이런 건데 임대차법을 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생긴 지가 1981년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 전두환 정부 때인데
그때도 뭐 전월세가 막 정신없이 뛰었었어요. 그걸 잡기 위해서 최초로 임대차보호법 제정을 하죠. 그 전에는 뭐 그냥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고 올려달라면 올려주고 맞아요. 그때 이제 법 생기면서 1년이었어요. 1년. 1년은 보장을 하게. 그러다 쭉 살아오다가 또 한 번 그걸 개정을 합니다. 그게 1989년이었어요. 그때도 뭐 주택가격이 폭등을 할 때였잖아요. 그때는 소급입법을 안 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지난번에 이제 임대차 4법 개정을 했더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부터 이제 가능하도록 했는데 그때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나가라고. 그 난리가 나죠, 전국적으로. 그리고 그때 실제 그 임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주도를 했던 국회의원들도 전세를 살았었는데 그 통과시키고 집에 가보니까 사모님한테 혼났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우리 지금 집주인이 2배로 올리든가 아니면 방빼라 그래가지고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실 우리나라 같은 상황 입장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있잖아요. 이게 권력이 굉장히 불균형합니다. 좋은 임대인 만나면 좀 기간도 보장을 해주고 또 뭐 어려우면 거기에 따라서 뭐 조금 올리든가 뭐 이러는데 뭐 그렇지 않는 분 만나면 그냥 나가라고 그러면 올려주라. 그렇지 않으면 나가라. 뭐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10명 중에 6명이 임대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그 권리와 그다음에 의무에 있어서 좀 기울어지는 운동장이에요. 전월세 현장이. 저는 임대 기간, 임대차법에 대한 것을 조정하거나 하려면 전월세 시장이 굉장히 안정됐을 때 손을 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안정됐을 때는 누구도 또 관심이 없어요. 문제는 우리 국민들도 관심이 없고 국회의원들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뭐 주택 정책을 좀 해보니까. 지난번 가장 전월세가 막 올라가는 상승기에 어려울 때 임대차 3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었고 어느 날 또 갑자기 후다닥 하다 보니까. 근데 저는 이것을 또 손대면 저는 더 혼란이 일어나리라고 봐요. 지금 현장들이 어느 정도 2+2로 해서 4년 정도 안정이 됐고 물론 이제 이것이 뭐 여러 가지 긍정적 부정적 시장에 영향을 주는 건 항상 뭐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이걸 또 손을 대가지고 또 한 번에 더 혼란을 주는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다만 임차인과 임대인이 적절하게 현장에서 작동이 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좀 손을 보고 기왕에 이렇게 됐다면 이것이 좀 안정화되도록 사실 임대차 기간을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지금 2+2 올라갈 때는 5%만 올라가게 해놨잖아요. 그리고 4년이 끝나고 나면 그건 뭐 알아서 그냥 2배든 몇 배든 알아서 아니면 내리든 알아서 하게 해놨는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제가 이제 다른 국가들의 임대 시장을 한번 들여다보고 제도를 들여다봤더니 각 나라마다 자기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은 우리 임대 시장이 두 가지잖아요. 하나 기간, 얼마만한 기간을 줄 거냐. 또 하나는 상승률을 어떻게 줄 거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거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어떤 장소에 들어가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권리 이것을 크게 보장하는 추세입니다. 선진 도시들은. 그래서 특별한 그 사정이 아닌 한 임차인과 임대인이 이 어떤 묵시적인 합의하에 원하는 만큼 살 수가 있게 돼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절대적인 뭐 잘못을 했다, 뭐 집을 훼손을 시켰다 할지, 요 집에 대해서 무슨 좋지 않는 일, 뭐 사기를 쳤다 할지 이런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니면 요 집을 임대인이 살고자 한다 할지, 임대인 직계가지고 사는 거야.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어느 정도 기간이 보장돼 있더라고요. 또 두 번째는 상한 수준도 얼마를 올릴 거냐.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는 1.5배 받고 싶다, 뭐 2배 받고 싶다 이게 아니고 그 나라의 어떤 경제 상황이 좋아졌다 할지, 소득이 향상됐다 할지, 또 집주인이 이 집을 고쳤거나 아니면 요 지역이 GTX 여기 들어와가지고 좋아졌다 할지 뭐 이런 가격을 상승할 만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올리도록 돼 있어요. 그거 플러스 또 세금이 올라갔다 할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좀 안정화돼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되게 그 임대차 시장이 자기가 집 몇 개 갖고 있는데 하나는 살고 나머지 내놓잖아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기업들이 몇십만 세대, 몇천 세대 소유하면서 임대차를 시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 질도 거의 균질하고 가격이나 기간들도 거의 이제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이 되죠. 근데 우리는 뭐 이 천방지축이잖아요. 5개 가진 사람인데 하나 살고 내놓는 경우
뭐 2개 가진 사람 내놓는 경우. 그래서 임대차 시장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안정화시키는 게 좋을까. 좀 이런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 지난 임대차법 3법이 뭐 이게 악법이어가지고 2년이었는데 4년으로 늘려서 이 시장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없애야 된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니 4년으로 돼 있어도 좋은데 왜 그러느냐. 물론 이런 당장의 어떤 현안들도 중요하게 다룰 수 있지만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임대차 시장을 어떻게 하면 더 안정적으로 꼭 끌고 갈 거냐. 외국처럼. 물론 외국이 모든 게 잘 돼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 근본적인 고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주택 정책의 장이 이 여야의 어떤 이제 정치적인 합의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정부나 지금 현 정부의 정책을 보면 전 정부에서 만들어놨던 규제는 다 걷어낸다. 또 이제 요번 정부가 또 가면 다음 정부는 만약에 바뀌게 되면은 이 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해서 또 다 걷어낸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건 시장의 어떤 룰이 있잖아요. 시장의 룰이. 그냥 잘 가던 거를 의제를 놓고 얘기하면 결국 임대차 보호 3법을 만든 것 같은 경우에 집값이 올라가잖아요. 집값이 올라가는데 집 소유자들은 당연히 전세나 이런 것도 연동해서 올려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집값을 견제를 하기 위해서 임대차 보호 3법을 가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가격이나 퍼센테이지를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4년이 지나가고 나니까 예를 들자면 반전세 300을 받던 거를 이제 4년이 지나고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이제 500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주변을 이제 둘러보니까 집 가격이 그 당시에 뭐 6, 7억 하던 가격이 15억을 가니까 결국은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고 주변의 시장들이 그렇게 형성이 되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주된 요인은 집값 상승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근데 이제 시장의 뭐 원리죠. 주택 정책은 저는 뭐 일단 철저하게 시장 논리 기반을 둔 정책이어야 된다. 그리고 시장이라는 건 늘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논리에서 벗어난 정책을 하게 되면 오히려 결과적으로 시장의 어떤 부정적인 요인이 부작용이 너무 크다. 그때 당시는 어쩔지 모르지만 이런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건 그렇다고 시장에 출렁거리는 그대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주거 문제가 워낙 심각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 자동차가 너무 뛰었다. 뭐 안 타면 되는 건데 주택가격이 너무 뛰었다. 주택을 소비 안 할 수가 있나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LA 가면 텐트 치고 사는 그래서 이 주거 문제는 정말 우리가 시장에서 그냥 거래되는 민간제기도 하지만 우리 삶하고 정말 직결되는 공공재적 성격이 워낙 강하니까 다만 시장에서 이게 너무 출렁거리는 이런 어떤 가격이나 시장의 불안정성을 그걸 어떻게 하면 좀 더 연착륙을 할 수 있을 거냐. 저는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무려야 된다고 봐요. 정책이. 이 조정을 하더라도 좀 미세한 조정 속에서 어떤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늘 가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4월 달에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총선 이후에 여야 정책 또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아직까지는 속 시원한 어떤 정책이 시장이 펼쳐지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정부 당국자들께서도 고민을 하고 계실 건데 우리 시장 참여자들께서도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정적으로 갈 것인지 같이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